조간 브리핑. 2015년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리 웰시 숙명여대 개원교수가 한국일보에 기고한 한국은 왕실을 복구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왕은 여전히 영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남아있으며 다이애나 비의 두 아들 윌리엄과 해리 또한 왕실가의 인기를 얻고 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전 세계 미디어의 관심도 여전하다. 또한 왕조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국가다. 적은 인구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이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부유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나는 영국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영국 왕실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사람들은 왕실 가족을 사랑하기도 미워하기도 하지만 로열 패밀리, 그 중에서도 여왕의 이미지는 영국 자체의 이미지이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꼿꼿함과 엘리자베스 여왕이 전 세계로부터 받는 존경으로 영국은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없는 권위와 역사적 중요성을 갖게 됐다. 따라서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 볼 때 나는 한국이 왕실 역사를 이어오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왕실 가족의 비극은 1905년 고종이 억지로 일본과 체결해야 했던 조약,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말하는 거지요. 이 을사늑약에서 시작됐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인 순종은 결국 일본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600년 왕조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잔존한 왕실 가족의 운명은 보통 비극적이지만 왕실의 후손들은 분명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 왕실을 복구하려는 대중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2006년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4%가 왕실 복원에 찬성했고 이 수치는 2010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40.4%를 유지했다. 2010년 조사 결과까지가 그랬군요. 여왕은 아니더라도 준여왕의 시대를 사는 2015년에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영국 여왕이 존경받으니 한국에서도 왕실을 복원하자, 이런 참으로 뜬금없는 주장.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어떤 입장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아니, 지금이 그런 시대잖아. 뭐 왕실을 돈 들여서 복원하나. 지금이 그 시대인데.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김금옥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에 지역구 수를 놓고 8시간 가까이 경론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246석이 유력한데요. 이 경우 영호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은 9석 안팎이 줄어들고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9석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정치 지형의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제 안심번호를 활용한 전화 국민공천제, 이것은 정개특위에서 그 추진하도록 강국키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주 공천제도를 논의할 특별기구 구성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We are the only advanced country on earth that sees these kinds of mass shootings every few months. 미국 서부의 대학에서 총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을 포함해서 10명이 숨졌는데 범인이 총격을 가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종교, 즉 당신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행 동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총기 사건 불감증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규제 입법을 의회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바마 대통령 발언은 미국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대형 총기 참사가 일어나는 지구상의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코골이 119,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총기 사고로 또 10명이 사망한 미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 문명국가 맞나?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 이렇게 잦은 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총기 보유율이 높고 총기를 구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 숫자는 인구에 맞먹는 3억 정 정도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술을 사는 것보다도 총기를 사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정도로 총기 규제가 느슨하다. 이는 민병대가 활약한 독립전쟁 등의 역사적 배경과 무기 휴대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 등 미국 특유의 제도와 문화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미국 총기협회의 강력한 로비와 공화당의 반대,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도 총기 사용 규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총기협회 이 회원이 한 400만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또 공화당 같은 경우 군수업체로부터 사실상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총기협회와 공화당은 이익공동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사설 계속 보겠습니다. 미국 총기협회와 공화당 등은 총을 쏜 사람이 문제일 뿐 총은 무죄다 라면서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총기 규제 여론이 들끓고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입법화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들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대량 학살이 반복되면서 상식적인 총기 안전법이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돼버렸다. 정신 이상자가 쉽게 무장할 수 있고 무고한 시민이 그의 위험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문명 국가가 아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이 양반 참여정부 때 국정원장이었죠. 국정원 출신이고요. 14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주역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김만복 전 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고 그걸 또 뒤집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라면서 김만복 전 원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제자지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 사이에 핫라인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있었던 14 남북 정상선언 8주년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말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저도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지만 핫라인은 전혀 없었다. 노무현, 김정일 두 사람이 통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김만복 전 원장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상 사이의 핫라인이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원에 있었다는 얘기는 언론에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김만복 전 원장의 이 같은 처신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국정원 직원법 제17조는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김만복 전 원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의 남북관계 비화를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낼 때 이병호 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거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17조 이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만복 원장은 책을 내면서 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펴낸 책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국정원이 2007년 당시 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정원법은 17조만 있는 게 아니라 9조도 있습니다. 정치 관여 금지.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그동안 기밀주의를 유지해왔고요. 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면피해왔습니다. 김만복만 때려잡는 국정원의 태도, 실소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청와대나 친박과 더 이상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10월 1일, 그러니까 그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휴전을 제안한 뒤로는 안심번호제 자체에 대한 언급도 피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동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대안으로 이렇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나흘 만에 안심번호제는 물밑으로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나는 더 이상 안심번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대안들을 당내 특별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위에서 대안으로 결론 나는 것을 따른다는 뜻이냐 이런 질문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특위가 안을 만들면 당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죠. 자기가 문재인하고 합의한 안심번호제를 당내 특별기구에서 논의할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격화시킨 셈이죠. 김 대표 측 인사는요. 김 대표는 여전히 안심번호제가 적합한 오픈 프라이머리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심 끝에 당청 분란을 피하려고 안심번호제라는 기법만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이 반영된 공천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꺾거나 권력자들에 의한 낙하산 공천을 허용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어젯밤에도 참모들과 따로 만나서 이런 의지를 비쳤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측근은 김 대표가 당원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대표로까지 선출된 내가 앞서 2번이나 낙천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략공천이 옳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당원 당규에는 전략공천 제도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조선일보는 어제 저의 진단과 동일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잠정이라는 수식어는 있었지만 야당 대표와 했던 합의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란 거죠. 당내 일각에서는 또 청와대에 밀려서 철수하는 거냐 라면서 대선 주자 1위에 맞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처럼 꺾이는 사람이 아니라 휘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지적을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했습니다. 어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했던 말인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좀 안 되면 부러지는 스타일이고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에 타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이 백기를 든 것으로 세간에서 인식하니까요. 그건 또 못 들어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오면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에 또 꼬리를 내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 측근이 국민공천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장기전 태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말이죠. 한 측근은 앞으로 김 대표를 흔들기 위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겠지만 김 대표는 직접 대응하지 않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만 쥐고 장기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무성 대표는 어제 가까운 의원 5명에서 6명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함께 가야 한다. 나는 이미 공천권을 내려놓았으므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 김무성 대표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찍은 사진이 공개됐지요. 강공을 조언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유명 정치 컨설턴트가 보낸 문자인데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할지 대통령과 일부 세력이 행사할지에 대한 초유의 민주주의 수호투쟁이 시작됐다. 그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했고요. 주말 동안에 정병국, 원희룡, 남경필이 각을 세우는 메시지를 발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게 어떨지요? 라는 그런 글도 보냈다는 겁니다. 정병국, 원희룡, 남경필과 김무성 대표가 통한다는 얘기일까요?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도 공개됐는데 김성태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지지하는 의원들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돌을 맞아도 지켜내겠다. 나를 믿고 따라달라. 라고 하면서 무겁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 대표님은 큰 명분만 이야기하시면 게임은 유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청와대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게 유리하다. 이런 조언이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특히 카메라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노출하는 일들이 빈번하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이 보낸 메시지 형님 어쩌고 하면서 고개를 떨구던 뭐 그런 메시지 말입니다. 메시지 노출 이것도 일종의 정치의 한 기법인가요? 문자 노출 정치 말입니다. 이걸 노출하는 김무성 대표의 의중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꼿꼿한 MBC의 대주주 10월 2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사장 고영주 씨 이념편 양성에 대한 야당 의원 추궁이 이어지자 제가 박문진 이사장을 제가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박문진 이사장을 시켜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맡게 됐는데 저를 맡기신 분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맡기셨겠죠. 제가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불임 사건을 용공 조작으로 판결한 대법원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신도 한명숙 판결을 부정하지 않았느냐며 역공. 제가 알기로 제1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님하고 또 제1야당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한명숙 의원 전 의원님하고 이런 분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아주 사법부 전체를 부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비하면은 사법부 일부가 작용화된 것을 걱정하는 제는 이를테면 자유민주질서 체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엔 서울시장이며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박원순에 대해서도 박주신의 벽을 깊이 의혹을 빙자해서 야당 소속인 이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지극히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이 공영방송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이 사건 보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보도를 봤는데, 왜 문제를 삼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네. 병역 기피 의혹 보도는 그렇다 치고, 이번엔 박원순은 물론 야당 간사 우상호까지 엮어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데, 친북 방과행 임명사전은 애국 진영의 오래전부터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 수건 사업을 해라. 법적인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당시에 이사장님이었으니까. 근데 그 선정 작업에는 저는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그 선정 작업을 안 했다고 해서 거기서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작업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 편찬 위원들의 양심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정치인도 여전히 반국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거기 나와 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 내용은 이거 박원순, 우상호, 오영식, 이인영입니다. 그 생각을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단 말씀. 편찬위원들의 생각을 믿는다고 그랬죠. 믿는다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친북 내지는 북한 당국 노선을 따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마 과거 행적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사람을 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별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공산주의자로 물린 우상호 발끈하는데 제 실명이 거론되어서 친북 인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북 활동을 했으니까 그 이름에 들어갔겠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본인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제가 친북 인사로 지명당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국감을 계속 해야 됩니까? 사태가 심상치 않아지니까 여당 소속이자 친박인 홍문종 때도 말리다가 지금 사상 검증하는 시간 아니고요. 우리 박문진 활동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얘기 자꾸 해봐야 이거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냥 그럼 저희가 바보입니까? 저희 간사를 그렇게 하는데도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멍청하게 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위원장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위원회 간사로서 여야 의원로부터 모두 존경받고 있는 우상호 간사의 신병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우리 우상호 간사님에 대한 부분도 개입하지 않으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예. 나중에 전향은 했다지만 박정희도 공산주의자라고 모는데 그것도 자신이 속한 단체가 규정한 공산주의자 우상호의 질문을 받고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가담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엔 공산주의자였죠? 그렇죠. 자기를 이사장으로 세우신 그분의 뜻도 그러할까? 지금 본인께서 이 이사장직을 맡겠다고 나선 적이 없는데 맡겨주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맡겨주신 분은 누구죠? 누군지 몰라서.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서. 그분의 아버지를 공산주의자로 모셨군요.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2013년 4월 4일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전 총리가 실제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비서진이 모였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성완종 전 회장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날 낮 2시 38분 비서 금모 씨는 비서 남모 씨에게 이완구 지사 선거사무소에 연락해서 지금 내포청사에서 출발했고 오후 4시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달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 씨는 또 이 지사님, 그러니까 이완구 지사님이 먼저 도착하신 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3시 51분에는 지금 부여사무소 거의 도착했다, 이렇게 확인했고 5시 8분에는 서울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또 다른 비서 임모 씨는 선거사무실에서 볼 일을 다 끝내고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돈이 오갔을 것이라는 판단, 이것도 가능할 테고요. 경향신문 오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MB 자원외교 1호로 불리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도 실적 쌓기용으로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마저도 사업 유치가 불투명하니까 이라크 정관계 인사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다음 각종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한국형 로비에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5월 26일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은 에너지외교 추진전략 대외비 공모원을 통해서 에너지 개발 분야 우리 대표 기업들의 국제적인 신인도가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개 입찰을 통한 에너지 개발 사업 참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유전 개발 실적을 가진 한국석유공사의 하루 생산 능력이 세계 98위 수준이란 거지요. 엑손모빌, 토탈 같은 석유 메이저 회사나 중국, 러시아 등 외국 국영 석유 기업과 직접 경쟁을 회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건은 이라크 최고위층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석유 메이저 그리고 거대 국영 석유 기업들의 막강한 로비력과 개발 능력을 고려할 때 이들과 우리 기업 간의 직접적인 경쟁은 우리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들 기업이 총력을 기울일 이라크 내의 초거대 유전 개발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는 중소형 규모의 유전 개발 사업 참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유전 개발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은 이라크 최고 위층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로비를 사업 수주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진출이 유력시되는 지방 또는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이 기대하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선거 때 이 사람들한테 부정한 돈을 갖다 주자 이런 겁니다. 이 한국의 외교관들이 본국 정부에다가 이런 야바위 짓 계획을 보고했다는 것이죠. 참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국격을 그렇게 강조했던 MB 정권 아닙니까?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도 실적 쌓기를 위해서 정치적 해법에 골몰했던 MB 정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자원 외교였을까요? 자원 외교를 위한 자원 외교는 아니었나 하는 그런 판단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기사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한 달에 한 번씩 김종대의 군사 이 코너를 한겨레에 싣고 있는데 전투기로 장난하나 공군 창설 이래 최대 위기 이런 제하의 글들 상당히 읽어볼 만합니다. 재작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된 석연찮은 사업 부결. 누가 보잉사를 흔들면서 록히드 마틴사를 밀었는가. 보잉사는 기술 이전도 해준다고 했는데 왜 기술 이전 불명확한 록히드 마틴으로 결정을 했고 또 미국이 결국 기술 이전 안 된다라고 못 박으니까 넋 놓고 있는 것인가. 한국 전투기를 누가 이렇게 도박판으로 내몰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사업 주체인가 하는 점도 헷갈립니다. 본문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군 출신의 이희호 예비역 준장은 지금 공군에는 쓰나미형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다. 이러는 동안 국방부에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관리 책임을 미루어왔다. 방위사업청은 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업체가 알아서 할 사안이라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주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그 책임을 또 미뤘다. 개발에 8조 원, 양산에 10조 원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은 누가 주체인지도 헷갈리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자 그제서야 진상 파악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국의 미완성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고 사업 관리에 부실이 누적되는 동안 2025년까지 차기 전투기 도입과 한국형 전투기 생산은 모두 불확실한 하나의 도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방위사업청이 기존의 사업계획을 모두 고수하는 가운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유럽 등 제3국으로부터 도입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대안을 또다시 제시한다는 데 있다. 뿌리부터 재검토해야 할 전투기 도입 사업을 그대로 놔두고 가지만 치겠다는 발상이다. 미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한국형 고등훈련기를 기본 플랫폼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전투기에 유럽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또 하나의 불확실한 도박이다. 얼마나 돈이 더 들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천명했던 전투기 개발 사업이 16년 만에 좌초될 위기다. FX와 KFX가 흔들려서 적기에 제때에 전투기가 공급되지 못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는 현재 430대에서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투기가 없는 공군은 한국 안보의 근간을 흔들 대형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기존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의 대안으로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기존 사업에 대한 기득권에 연연하다가 공멸로 가는 죽음의 행진이 우려된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이 KFX 책임자는 있죠.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 때 추진했던 일이고 또 도입 결정도 사실은 이 김관진 씨가 했단 말이죠. 근데 청와대는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안보 유능 정권이라고 해서 보수 세력이 어떤 안보 이슈만 터지면은 뭐든지 선점을 해왔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이들은
안보에 대해서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지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토요일에 책 소개 코너가 많습니다. 한국일보 12면에는요.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성 지배 사회의 희생양은 남성이다. 이 책의 그 핵심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12대 1, 일을 하다가 사망한 남녀 비율을 조사한 미국 노동부 통계 결과라는 겁니다. 남녀 경제 인구 비율은 비슷한데 근무 중에 사망한 미국인 가운데 92%는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남성으로 살기 유리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남성은 여성과 비교해서 정말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통념과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훨씬 더 긴 수감 시간을 선고받는다는 조사도 있었다는 것이요. 이 책은 남성 지배 사회라는 통념 속에서 멍든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여성들만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극소수 최상위층으로 인한 착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노숙자와 범죄자 등 최하위층은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저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남성도 남성 지배 사회의 희생양으로 보는데 그 피해는 때론 여성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번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여성과 소수의 남성만 필요한 것이 이 사회라는 겁니다. 나머지 남성들은 뭐냐? 잉여란 얘기죠. 소모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 상위 시대라면서 남자다움의 특전과 의무를 없앤다면은 남자들이 의무와 책임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건 결국 남녀를 갈등 관계로 몰아가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연구 논문은 아니고요. 에세이에 가까운데 새로운 젠더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외로운 남자, 박탈감을 느끼는 남자, 소외감을 느끼는 남자. 예, 여성부를 비난하고 이 여성의 특권에 대해서 혐오하는 일배 현상도 사실 이런 남성 지배 사회의 그 희생양을 강요받고 있는 남성성의 반발은 아닐지 이런 것도 한번 세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씨. 개천절인 오늘은 대체로 나들이 하기 좋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는 다만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오전 중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도 높아서 화창한 가을낮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낮에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 감도는 가을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의 시민의 탈정치화를 극복하는 길 이런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민의 탈정치화 현상, 현 시기 한국 사회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다. 일부 지식인과 사회운동가들은 시민의 탈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변과 언수를 찾아서 펼치고 있다. 현실의 정치가 아무리 후졌다 해도 정치는 너무나 소중하니 결코 눈길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는 원래 권력을 다루는 실천으로서 사악하기도 한 것이니 현실 정치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정치는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혐오스럽다 해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 중요성과 악마성을 몰라서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시민들은 정치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당한 현실을 보면 가장 먼저 정치인을 욕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다른 정치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와 여의도로 특정되는 권력의 정치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풀어낼 삶의 정치를 말이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든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의 처지를 덜 나쁘게 혹은 더 좋아지게 만드는 정치를 말이다. 따라서 시민의 탈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길은 정치의 중요성이나 사악함을 강조하고 해명하는 데 있지 않다. 그 길은 정치의 전환을 실제로 도모하는 데 있다.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의 전환, 이것이 시민 본래의 정치적 주체성을 복원하는 진짜 시민의 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금 내면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혜택을 받아야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고 또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세금만 열심히 내도 돌아오는 게 없는 이런 현실. 근데 그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바꾸려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 세력이야말로 시민정치의 적, 민주주의의 적 아니겠습니까? 그 적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심판해야 되겠죠. 10월 3일에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